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이 정말 너무 힘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와 달리 또 아주 힐링 많이 하시고 편하게 또 주말을 보내다 오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각자 생활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말에 많은 분들이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네, 벌써 34만이나 됐네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50만 될 때까지 열심히 구독, 좋아요, 알림 1+10 해주십시오. 자, 영치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노영이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 맨날 누가 나오실지 매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그리고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현안 짚어봅니다. 그 여현정 전 군 의원은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단독 출연하셔서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을 좀 해주셨었는데요.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특히 최재관 위원장에게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는요.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뉴스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오늘도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에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앞에 이슈는 빨리 넘어가죠. 네. 김기현 2기 여당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당직자들, 임명직 당직자들을 모두 자르고 본인은 살아남고 또 새로운 영남권 내지는 새로운 제2의 윤핵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체제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가 첫 고위당정 회의였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이 김기현 2기 체계로 어제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이날 에너지 수급 불안과 에너지 물가, 농산물 물가 안정, 가을철 축제 안전 대비 대책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번 고위 당정에서 서민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고 또 매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뭘 매주 연다고요? 이 현안에 대해서는 고위 당정을 매주 열겠다는 얘기를 밝혔고요. 고위 당정 회의를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김 대표는 여야 대표 민생협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고위 당정 회의가 원래 예전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중단된 거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매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일단은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겠다고 이번에는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고위 당정에서는 이제 물가 안정, 민생을 챙기라는 그런 주문에 따라서 물가 안정이나 고물가 대응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가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가용 물량 2,900톤을 방출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정부가 그 에너지 또 수급 안정의 대책 대해서는
석유와 가스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비축 현황과 유조선 현황,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관 공동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참사가 있었던 헬로윈 축제와 관련해서 이태원, 홍대, 명동, 그리고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전 고물가 대응책 총력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할로윈 참사 네, 축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작년에 또 그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안전을 좀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로윈 축제가 있었던 그 현장을 찾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다. 네. 이런 취지인가 봐요. 그 요즘에 10월 31일 날 뭐 할로윈 축제가 학교마다 내지는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고는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귀신 장식하고 호박에다 이렇게 또 무서운 거 그려놓고 이런 거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냥 가을 분위기 나는 페스티벌 형식으로 그냥 해라. 아이들이 작년에 있었던 그 끔찍한 기억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왜냐면 그 학교 학생들 중에도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었다가 뭐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잘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적으로 뭐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의를 지켜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미안해하는 마음을 표현하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같은 경우는 상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착잡하겠죠. 하지만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잖아요. 네.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거의 없었잖아요. 네. 게다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 사람은 내가 신이냐?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상황.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뭐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또 헌재에서 결정도 받고.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아무도 오선시장은 빨리 이거 치우지 않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고 나면은 그 현장에 가서 미안하다, 우리 정말 안타깝다, 애도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당이든 정부든 간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뭐든지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국민을 그렇게 막 나라에 떨어뜨리고 그랬을 때는 그에 상응한 책임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줘. 아무도. 정말 아무도 책임을 안 줘요. 나는 진짜 그 당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꼭 그 당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질 수 있는 농담이에요. 또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재명 대표에게도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한번 잘해보자 이랬다는데 어때요? 네. 김기현 대표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을 개최하자라면서 정기국회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근데 뭐 저 사람이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싫다 그러고 이 사람이 하자 그러면 저 사람이 싫다 그러고 막 그런 것 같이 보여서 정말 하려는 마음들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성이 중요한 거지 뭐 입으로 막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맨날 사람들한테 이번에 미안했는지 반성한다 그 말 하고 다니지만 사실 그 반성한다는 말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는 취해지지 않잖아요. 네. 뭐 아주 보수 언론에서도 그 점을 콕콕 꼬집고 있던데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별로 저는 그래서 좀 신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펴주거나 실제 행동에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핫했어요 주말에. 네, 주말 내내 네, 있었던 학폭 이야기입니다. 논란의 김승희 전 비서관, 의전 비서관 네. 이분이 뭐 사표를 냈다는데 사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왜 이렇게 학폭을 많이 합니까? 그것도 애들이 그 부모의 그 가짜는 권력을 가지고서 애들이 뭐 자기가 대통령실에 뭐 있다는 듯이 내가 대통령에 친하다는 듯이 이딴 걸 과시하면서 같은 동급생들을 괴롭히고 아주 지능적이고 못 대처먹게 아주 하는 거를 왜 집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행동하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식으로 수습한답니까, 지금? 네, 일단은 이제 자녀 학폭 문제가 나오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그리고 좀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7시간 만에 그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여당에서는 깊은 유감이라고 몸을 낮췄지만 야당에서는 은폐 시도다 그리고 또 꼬리 자르기다 라면서 비판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김승희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그 후배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4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업무를 배제하고 사안 조사를 들어갔고 이날 오후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한다며 조사를 위해 21일 대통령 사우디 순방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한 조치를 내렸다라고 했고요. 이후 3시간 만에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사표를 제출했고, 네, 그리고 총 7시간 만에 사표가 즉각 수리되면서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인으로 나오거나 큰 문제가 돼가지고 대통령께 누가 될까봐 미리 꼬리 자르기 한 거밖에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이 엄마가 좀 가관이더만요. 예? 이 김승희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의 엄마가 그거는 사랑에 매였다 이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초등학생 딸이 3학년짜리 딸이 자기보다 어린 7살짜리 애를 데려가서 막 여러 번 3번인가 지금 데려가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화장실 데려가서 리코더로. 근데 네. 문제는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볼 때마다 때렸다 그러는데 애를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전치 9주가 나오니까 전치 6주 나오면 중상해입니다. 중상해. 네, 그리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전치 8주가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아이의 이제 그런 상황에서 9주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 얼굴 한물 이런 걸로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교육당국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 내 한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의 자녀인 초등학교 3학년인 딸 A 양이 1학년 후배 만 7살인 B 양을 상대로 7월 10일 날 같은 달 17일 날 또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뒤에 2차례나 걸쳐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처분은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평가 지표로 정해지는데요. A양은 평가 지표 총 20점 가운데 15점으로 1점 차이로 강제 전학 처분을 면한 것이라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또 부인 관련해서도 남편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가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강제 전학 안 보내려고 상습상에다가 1점 줬잖아요. 더 웃긴 거는 그래놓고는 학급 교체를 해요. 아니 애가 3학년이고 가해자가 3학년이고 피해자가 2학년인데 학급 교체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고 있지도 않는데 내가 옛날에 학폭위를 했었어요. 내가 정말 내가 말도 안 나오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내가 위원이었단 말이죠. 내가 이런 사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요? 황당무계합니다. 이런 식의 조치 취하는 학교를 본 역사가 없어요. 예? 아니 어떻게 그 꼬맹이들이 세상에 3학년짜리가 2학년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그게 벌써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인데 네. 이제 와서 겨우 소미연에 드러나요? 이게 말이 돼요? 게다가 그 학교는 어느 학교길래 3학년생하고 2학년생이 그렇게 다투었는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줬는데 3학년생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는데 무슨 학급 교체를 해? 누구 학급을 교체해요 지금? 피해자 학급을 교체해요? 가해자 학급을 교체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성이 아주 못돼 처먹은 거죠 애기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진짜. 네, 또 오늘 나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요. 올해 1월에 또 다른 피해자가 학교 그래, 폭력을 신고한 있다니까요. 것으로 또 알려져서요. 또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면 일반 공무원은 감찰 진행 중에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꼬리 자르기 이런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정말 이 엄마도 이상해요. 이거 일 터지고 나니까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놔요? 그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가? 뭐 어쩌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랑의 매라니. 자기네 식구들끼리는 사랑의 매를 때리든지 말든지 해. 왜 남한테 해 그래? 남의 귀한 애기를.
그리고 네. 그 이유도 제대로 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나온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김 비서관의 부인이 일단은 사실 아이들끼리 학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지위를 이용한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인데요. 김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던 김명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비서관의 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김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바뀐 거예요, 그게. 이 네, 사건 터지고. 네, 사건이 올라온 시점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사진을 올린 시점이 학교장 긴급 조치로 이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결정을 내린 7월 19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날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딸을 데리고 기거 조치를 당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도 굳이 프로필 사진에 왜 이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을 가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아기가 부모를 보고서 배운다는 그런 옛말도 있는데 이 어머니의 행동하는 걸 보고 대처하는 방식을 보니 문제 본질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애를 혼내주거나 잘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마하고 보자 이 생각밖에 지금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한테 그런 행동을 하죠? 전치 구조가 얼마나 심한 건지 알아요? 나는 전치 2주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흉 안 날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때리는 거 전치 2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심하지 않게 여러 번 때려도 전치 1주가 나와요. 그렇지만 전치 3주부터는 달라져요. 이런 거는 반의사 불벌도 되게 어려워져요. 상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전치 6주가 되면 중상해요, 중상해. 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리고 왜 국민의힘의 관계자 내지는 이 대통령실에서 뭔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학폭 가지고 난립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지금 학폭 때문에 문제 생긴 게 얼마나 많은데?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들을. 이런 세상이라면은 애를 키우고, 내가 가르치고 남한테 애들한테 야, 이래라 저래라 어른들을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반성 좀 합시다. 예? 자기 권력도 아니고 자기 뒷배를 그렇게 의식해가지고 애한테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가르친 사람 혹시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매우 이상합니다. 우리 상식적인 시민들 보기에 매우 이상하고 용서하면 안 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거는 애 대신에 애도 혼나야 되겠지만 애 대신에 부모가 진짜 일벌 100개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한 겁니다. 자, 그동안에 정순신 씨도 그렇고 이렇게 학폭 있을 때마다 그냥 무마하고 넘어갔더니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애 낳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이럴수록.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예쁘게 웃으면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속상해가지고.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다를 먹여 살리는 또 제가 좋아하는 돈 많은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돈 많은 그런 분들이 아주 좋아요. 예, 그래야지 또 돈 없는 쪽으로 돈들 이렇게 좀 몰아주시고 우리는 그분들에서 또 도와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거죠. 바로 산삼순백 광고를 의뢰하신 그런 또 주님이신데요. 지리산 7년근 산양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순백입니다. 야, 산삼도 좋은데 이게 아주 순백의 효과를 가진 산삼인가 봐요. 최근 추석 이벤트 때 여러분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10월까지 이벤트가 연장이 됐답니다. 산삼순백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1+1 이벤트와 함께 신제품 산삼지대 한 박스를 추가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까지 함께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광고 런칭하고 제가 이거를 받아서 먹어봤어요. 제가 요즘에 신경질 많이 내고 막 짜증내고 저번에 이제 한참 그랬잖아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거 먹으니까 진짜 이렇게 기운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성격이 조금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하고 안정적으로 되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전부 다 이거는 뭐 과학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지만 그냥 내 느낌상 그랬다는 겁니다. 또 이거 가지고서 뭐 과장 광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현실적으로 먹었더니 그런 느낌을 받았고 내가 현재 그렇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다만 나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니 한번 여러분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 이제 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벤트가 있으니까 사실 한 번 더 하고 싶죠. 산삼순백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1+1 이벤트가 있고요. 신제품 산삼시대 한 박스를 추가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함께합니다. 산양삼삼 70%의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산삼시대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 6,000건 이상, 만점에 가까운 평점까지 이 산삼 순백으로 온 가족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매품 산삼 시대도 있으니까 유사품 혼동하지 마시고 꼭꼭꼭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솔직히 나는 그렇게 꼭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의 부모, 김건희 여사의 뭐 오빠, 뭐 김건희 본인, 또 내지는 우리 뭐 대통령, 여러분들이 이 곳하고 연결이 아주 직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평을 잇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제 이 문제였는데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대처를 보면은 새로 바뀐 게 좋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또 그 말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전 양평 군의원 함께 모시고 양평 고속도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 본인 소개 좀 다시 한번 잘해주세요. 제가 잘 못해서.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저번에 한번 나오셨지만, 네. 군 의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출연하게 됐네요. 이 고속도로 싸움 과정에서 제명이 됐고, 지금 법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예, 법적 투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난 18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있었고요. 심리에서는 어쨌든 우리 판사님께서도 좀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하셨고 30일 날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가처분 사건은 이렇게 특히 이런 종류의 하신 사건은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혹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가처분에서 인용되는 그것이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그 만족적 가처분에 대해서는 잘 안 해줘요. 아, 그래요? 그리고 판사님들이 앞에서 되게 막 친절하게 억울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거나 네. 뭔가 되게 네 말이 맞다. 쟤네들 되게 이상한 애들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뭐 우리가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판사님. 우리 막 너무 기뻐해. 판사가 나의 말을 잘 들어줬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결론은 기각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결국 네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건데 본격적인 재판도 해보지 않고 증거도 아직 부실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말만 듣고서
니네가 원하는 그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줄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그 정도 소명된 건 의미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이번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판사님마다 또 상황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이지만 또 인정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직 30일까지 시간이 있으면은 계속 서면을 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장을 반복적으로 간결하게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정리해서 판사님께 읍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객관적 자료를 계속 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만족적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은 20%도 안 된다. 예, 정말 중요한 팁을 제가 드렸으니까 법률 상담비 10만 원 내시고 있다 하세요.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를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죠. 지금은 어떻게 좀 다 해결됐는지, 단식 농성은 끝났는지, 그 이후 상황은 달라졌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2023년 올해 5월 8일에 갑자기 국토부에서 그 노선을 변경하겠다, 종점을 바꾸겠다라는 공식 발표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저희도 그 공식 발표를 통해서 노선 변경 사실을 알게 됐고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고 지역에서도 왜 바꾸려고 하느냐, 누가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확인을 계속하고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러던 중에 7월 6일에 그 국토부 장관이 돌연 백지화 선언을 한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지역에서는 이 노선의 종점을 둘러싸고 갈등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지역 분위기는 양평 군수를 비롯한 양평 군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그리고 다수의 지방의원들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밀리고 고립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원안을 갑자기 변경시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역 언론을 비롯한 관변 조직들 모두가 동원돼서 변경 노선을 밀어붙이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고립되는 그런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좀 투쟁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8일째. 네, 단식이 아니고요. 천막 농성 108일째고요. 네, 단식은 9일간 했습니다. 9일간 하고, 저희가 지금은 농성 천막은 유지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진실이 많이 드러났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또 모든 정황이 이 국정농단이다. 네, 이렇게 확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특히나 단식이라는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저희가 공흥지구가 또 양평에서 몇 해 전에 부동산 비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보니까 성명서도 냈는데 이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대통령 부부 땅 그리고 처가의 땅이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축구장 크기 3개 정도 확인된 토지가 있더라. 그리고 가족회사인 ESIND 소유 토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있네요. 이 상황에서 지금 휴게소 뭐 이런 이권에도 또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대통령 처가 있는 곳으로 옮겨진 것만 해도 지금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한 큰 의혹을 주고 있는데 그 옮겨진 땅에서 아주 가까운 거의 1km가 안 되는 지점에 남양평 IC라는 IC가 있고 이제 거기 휴게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휴게소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그 휴게소가 만들어지면은 직영이 대부분이고 도로공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대부분 운영권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주 일부는 민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자 같은 경우도 100% 민자를 투자해서 운영권을 보통 한 25년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그 국비를 들여서 도로공사가 이미 85%까지 거의 완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민자로 전환을 하고 그 15%만 민자가 참여를 했는데 운영권을 15년 주는 네. 그 아무리 산수가 안 맞는 그런 특혜를 줬는데 마침 그게 대통령의 동문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리고 휴게소가 208개가 지금까지 이제 네. 조성이 됐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런 민자와 직영을 혼합한 방식으로 됐고 대통령 동문에게 주어진 그래서 비리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강상면 종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 남한강 휴게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바로 대통령 대학 동문 업체가 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건가 봐요. 게다가 원래 한국도로공사가 투자 비용의 85% 229억을 들여가지고 남한강 휴게소를 거의 다 지었는데 갑자기 이게 민간 투자 참여를 바뀌면서 민간 투자자는 겨우 15%만 내고 이거를 먹었다. 손쉽게 말하면 먹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뭐 이재명 대표 보고 뭐 백현동이니 어디니, 뭐 니네가 그렇게 이득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못 남겼으니 배임이다 그러고 괴롭히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은데요. 야, 진짜 이런, 그러니까 내가 신기한 게 뭐 하나 하면 이렇게 이건들이 많군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것도 이건, 이것도 이건, 이것도 이건 이게 많네요. 네. 역시 권력이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네. 우리는 평생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양평에는 아까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이제 대통령 장모에게 특혜를 줘서 인허가를 특별히 내줘서 수변구역에 그렇게 이익을 주고 지금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서 또 이익을 주고 이번 휴게소를 만들어서 또 이익을 주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착하네. 혼자 안 먹고 여러 명이 나눠 먹네. 근데 여기서 특혜 의혹이 벌어지니까 그 당사자는 아니다. 관련 업체는 나는 오히려 손해다. 가장 비싸게 입찰했다.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특혜 의혹이 아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이 사람들. 우선 거의 건설이 다 돼가는 그 국비로 해도 당연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갑자기 전환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그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분석이 됐는데 변경 노선이 더 좋아서 옮겼다 하면은 이해가 갈 텐데 종점을 먼저 옮겨놓고 경제성 분석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IC의 휴게소를 민자 혼합으로 전환해놓고 경제성 분석을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제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그래서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고. 아니 그리고 강상 면환이 뭐 종점거리가 7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한다면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이득이야 막 이러면서 또 무슨 보고서 같은 걸 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지금 꼼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10월 5일에 그 국감을 앞두고 국토부에서 또 갑자기 BC값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한노선의 BC값을 발표하고 그 교통량 BC값은 비용은 예탄에 비해서 그 변경안이 발표하기로는 약 1,000억 가량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예타 보고서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3,000억 가깝게 증가합니다. 근데 뭐 비용이 근데 본인들의 주장대로 약 1,000억이 증가한다고 해도 이 BC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1,000억 비용보다 편익이 우수하다라는 결과가 나야 BC값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BC값을 발표하면서 어떤 조작과 꼼수가 있었는지 또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국감을 통해서도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첫 번째는 그 예타안의 BC값을 축소합니다. 이 점 표인데요. 예타안은 예타 당시에 BC값이 0.82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우측에 보면 예타 반영안이라고 해서 BC값이 갑자기 0.73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BC값을 축소하기 위해서 시점부를 조정을 합니다. 예타 때와 시점부를 그 약 0.3km
정도 줄이면서 네. BC값을 축소를 합니다. 그 주장은 동일 조건으로 하겠다. 그래서 변경되는 대안 노선이 그 시점부가 예타 노선과 달랐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BC값을 축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부풀리기를 합니다. 예타는 BC값을 축소해서 낮춰놓고 변경안에 대해서는 대안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량 부풀리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하루 7,000대라고 하셨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약 6,000대 가량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하남시 교산 신도시,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5만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은 약 1,000대 증가하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본인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그리고 강남 3구의 유발 교통량은 약 4,000대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인구가 160만이에요. 근데 양평 인구가 12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6,000대가량 늘어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BC값을 늘리기 위한 교통량 부풀리기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변경되는 구간, 양평 구간만 교통량이 6,000대가 늘어난다라고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시점부는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IC를 대안 노선에만 두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시점부를 동일하게 했다고 하면 종점부도 똑같이 IC를 두어야 된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똑같이 IC를 두고 조사를 해본 교통량을 분석해 본 게 있어요. 중간 보고서에. 근데 그 예타 노선에 IC만 두고 분석한 결과는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대안 노선보다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 조건으로 했을 때는 종점을 변경하지 않은 게 교통량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위원장님.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원래 일타 강사 이러면서 아주 똑똑하다. 그 사람 말은 좀 믿어도 된다. 이런 이미지를 그동안에 내세워 왔는데, 이번에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국감에서는 원장관은 일타 선동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그 완전히 망했다고 저는 생각이 망했어요? 드는데 그동안 대선 후보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말과 거짓 해명이 그렇죠. 안 맞아요, 앞뒤도. 예, 네. 다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뭐 처음에는 대통령 처가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게 늘공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놓고 금방 또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4달 동안 누가 최초로 종점을 변경했는지를 지시했는지 네.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양평 민주당이 했다고 했다가 양평군이 했다고 했다가 용역사가 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결국은 국토부가 지시했다는 것까지 이렇게 다 실토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교통량 조작 그런 과정들이 다 드러나서 지금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일타 강사에서 요즘 조금 바보 행세를 해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일일이 다 저 뒤에 용역사에 물어봐라 직원에게 물어봐라 하면서 발을 빼고 있는 이야.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 이거밖에 없죠. 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이런 거. 근데 지역 여론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래요? 지역 여론이? 그럼요. 그 여론이 이제 이게 한 4달 정도 지속되면서 차츰차츰 좀 변해간다라는 걸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 느낍니다. 네. 옛날에 양상면 이런 거 얘기하니까 왜 자꾸 우리를 갈라치게 하냐 빨리빨리 해주지 이랬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 처음에는 워낙에 저희가 민주당 세가 약하다 보니까 뭐 양평군 국회의원, 지방의원 뭐 할 것 없이 지역 단체들이나 언론 할 것 없이 노선 변경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과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3번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원안 변경안에 대한 지지는 거의 50대 50 정도 나오다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원안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양평군하고 지역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제 네. 이슈 지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끈질기게 계속 천막을 유지하면서 싸우고 있는 네. 과정이고 지금 여론은 많이 좀 뒤집혔을 것이고 국감을 통해서 모든 정황은 이게 국정농단이다.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게이트 이권이 모두 돌아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양평군 내에서도 국정조사 가야 되지 않는가, 특검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네. 여론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여론 얘기하셨고 워낙 민주당 세가 약한 곳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진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시댁이 여주인데요. 네. 남편 친구들이 빨갱이라고 해서 못 간 지 오래됐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유. 진희님 힘내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기재부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야 우리가 돈 될 테니까 빨리 하자. 이것도 무슨 말이니까. 아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 중심의 제3자 검증을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 될 테니까 얼른 검증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상은 굉장히 궁지에 몰린 네. 그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대안을 계속 들고 나오고 새로운 조작과 꼼수를 부리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선은 지금 새로운 55%나 바뀌고 양평구간 100%가 바뀐 노선을 들고 와서 원안과 비교해서 검증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까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 협의를 다시 해야 해서 이 고속도로 사업 자체가 좌초될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검증하기 위한 뭐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건 국민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고 시간을 끌게 되는 상황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위원장님. 아무래도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역 여론과 총선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역 축제를 요즘 다녀보면은 그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뜻해졌다는 거를 느낄 수 있고 아까 그 빨갱이라고 이제 몰린다 그러는데 시댁도 못 간대요. 예, 요즘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날만 기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투표하는 날만 기다리겠다. 투표 날. 아주 그냥 배르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사실은 처음에도 본부장 비리가 대선 때도 불거졌지만 그때는 의혹이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보니까 이거는 진실이다. 이거는 국정농단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드러나서 네네네. 아마 이번 총선에 여주 양평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예. 예전에는 그래도 차마 탄핵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못 올렸는데 민주당 사람들에게 읍소를 했어요. 우리 추미애 장관이 탄핵에 동참해라.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감에서 어떤 게 밝혀졌냐면 누가 최초로 종점 변경을 지시했는가가 드러났어요. 누구죠? 드러나서 국토부가 용역사에게 네. 종점 변경이 최초 지시된 게 대통령 바뀌고 용역사 선정되고 열흘 만에 종점 변경 문건이 나왔는데 네. 이것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국토부에서 삭제를? 용역사에게 했는데 네. 그 용역사 담당 상무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2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 증거인멸이에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그 기억만 되찾으면은 이게 국정농단이 명확하고 바로 탄핵으로 가는 예, 그런 수순만 남았다고 지금 보여지고 그럼 혹시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일가나 이런 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국토부가 지시했다라고 하지만 그 기간은 가장 대통령이 힘이 세다고 인수위. 하는 인수위 시절이었습니다. 인수위가 출범하고 열흘 만에 용역 착수가 됐고 또 그 열흘 만에 노선 변경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거의 빼박처럼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급박하게 머리를 굴린 좀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까가 저는 가름할 것이다. 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도
그동안 뭐 말로만 했던 것들이 네, 실제적인 네, 네. 증거가 나옴으로써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말에 나온 또 하나의 뉴스, 진짜 주말에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여론조사,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는 ARS를 통한 여론조사 못하게 돼 있고, 전화 면접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시간 많고, 그 다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게 수집이 돼요. 그러니까 ARS는 보통 젊으신 분들 혹은 좀 진보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유리하고 말하자면 이제 더 많이 표집이 되고 이 전화 면접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거기에 응답해주는 분들이 매우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대강대강 거짓말하기도 쉽고 이 사람들은 여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법만 바꿀 생각을 하고 근데 여론조사 방법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게 나오니까 아 우리 쪽으로 유리한 조사 방법만 남겨두고 여론을 좀 왜곡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를 듣는데 그거에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끌려가고 지금 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여론이 저런가 보다 내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도 여론이 저렇게 나왔다면 나보단 저 여론조사가 맞겠지 이러면서 또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장의 민심이라는 건 숨길 네. 수도 감출 수도 없듯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왔듯이 진짜 현장에 다녀보니까 그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럴 때 막 기뻐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하고 지금 남양평 휴게소 이런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수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을 약간 조금 디스하는 것처럼 말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할 수 없는 게 이제 있었었어요. 워낙 민주당은 협치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협치를 해야 되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저쪽에서 그런 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공격만 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예,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체질 개선을 조금 하고 외부에서 자꾸 못하게 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막아내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고 좀 사리사욕을 버리고 큰 틀에서 좀 봐주고 그리고 좀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근데 이번에 이런 민주당이 잘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듣는데 이번에 국토위원들은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너무 이소영 의원, 한준호 의원, 박상혁 의원 다들 너무 열심히. 협조가 잘 돼서 네. 아주 진상의 끄트머리까지 지금 네. 가 있다는 데서 좀 칭찬을 해 주시면 아니 좋겠습니다. 칭찬해 주시면 그리고 보니까 많은 게 지난번에 김행 그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도요. 그 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아주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도망간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토위 네. 김은기 위원장님도 패권하셨고 그리고 한 90%는 네. 모든 정황을 국정농단이다라는 게 국감을 통해서 좀 드러났고 저희가 그래서 지역에서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100일 넘게 싸웠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뭐 이제 정말 이번에 결실을 봐야 되겠죠. 예, 여기서 또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찾아내고 아니 왜곡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좀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최재관 위원장과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의 뉴스 인사이다.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 돌아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이스. 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하는 시간이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감기 걸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약간 비염이 있으신가 보다, 알러지. 자, 좀 잘 건강 추스리시기 바라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이게 이제 지금 전반적인 이 현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전쟁 시작한 지 2주, 3주 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 금융시장, 세계 금융시장은 이제 중동 분쟁은 사실 확전되거나 갑작스럽게 뭐 병원이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뭐 지상군이 투입됐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 잠깐 출렁거려요. 근데 더 큰 악재가 뭐냐? 네. 미국의 경기가 좋아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이 현 수준의 고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게 더 큰 악재로.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네. 물론 국제유가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전쟁이 나면 네. 조금 강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좀 뜨뜻미지근 네. 그리고 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내전에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렸다면 네. 오히려 파월 의장은 연설 있을 때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너무 강한 노동시장, 성장률이 너무 좋으니 이 과열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언급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자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세계 채권 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서 네.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 10년물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7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5%를 돌파해요. 그래요. 야,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를 갖고 있으면 연후 5%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센 건데? 누가 주식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돈 뛸 염려 없고. 그렇죠. 미국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잖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서 현혹하면 안 돼요. 우리 독일 안 망한다라고 해서 독일 국채금리 마이너스 가면서 혼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독일하고 미국은 사정이 다르지. 사정이 다르니까. 독일은 그렇고 미국은 달러를 막 찍어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파 본색을 드러내니, 네. 야, 이 정도의 이제 발언이라면 미국발 고금리가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네. 가계 이자 부담, 기업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럼 다시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도 좋아요. 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소매 판매가 잘 돼. 그래요? 네. 야, 이상하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오히려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저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왜 바이든 인기가 없어요? 바이든 들어서 잘 된 거 아니에요? 물가가 높아도 너무 높다. 물가가 물가가 높다. 지난해 6월에는 9%까지 올라가서 40년 만에 최악이었었던 물가가 네. 아직도 3% 이상에서 움직이고 3.7%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희소될 때까지, 목표치로 내려올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연 5%를 웃돌면서 16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 아까 이제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인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뭐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가? 16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도 있어요. 네. 미국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미국의 회계년도는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회계년도 예산을 처리 못해서 의회가 셧다운되고 미 의회 하원 의장이 지금 날아갔거든요. 공석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례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전 세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전 두 개를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도 지금 하원 의장이 부재인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공화당에서 지금 후보 내세우고 있는데 다 지금 낙마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부채한도 협상을 통해서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은 예정된 구체 물량을 계속 쏟아내야 돼요. 시장에다가. 시장에다가 쏟아내려고 하는데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 당연히 금리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본적인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 아까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성 발언을 내놓으니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중국 위안화 약세예요. 중국 경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발 위기 있고요. 물론 최근에 경제 지표 하나둘씩 좋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올해 들어서만 거의 73조 원어치 미국 달러 국채를 팔고 있어요. 위안화 표면적인 이유는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거지만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주면서 미국이 지금 IT 관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하니까 보복 차원이라는 겁니다. 응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복. 그렇습니다. 그놈의 피해 보복이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 미국 경제 왜 좋냐. 소매 판매 9월에 봤더니 한 달 전에 비해서 0.7% 이상 증가했는데 당초 기대는 0.2% 정도 늘어났겠지 3배 이상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안 좋고 물가가 높게 되면 고용이 줄어야 되는데 고용이 안 늘어나잖아.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지난해부터 아마존부터 뭐 하물며 구글부터 시작해서 모든 IT 기업들이 다 감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늘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인력들이 코로나 이후에 서비스 업종 일자리, 넓어진 일자리에 뉴욕으로 오니까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이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신규 일자리, 서비스업 일자리가 33만 개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도 시킬 필요가 있고 경기 성장 좀 둔화될 필요가 있다. 물가를 컨트롤 가능한 2%대로 안정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도 그러면 지금 연준은 이제 FOMC 회의를 2번 앞두고 있어요. 11월 1일 또 12월 13일 올해 2번 앞두고 있는데 그럼 금리 단기적으로 인상할 거냐? 인상 안 해도 돼. 너무 고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연히 물가는 잡힐 거야. 대신에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컨센서예요. 사실상 11월 1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아니라 기준금리 99.9%가 동결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고 인하 가능성까지 낮춰서 0.1%이긴 하지만 인상이 아니라 내려야 될 때 베팅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12월 13일도 마찬가지로 80% 이상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다만 내년에 당초 연준의 이제 컨센서스는 그동안 뭐였느냐.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은 내년에는 이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서너 차례 인하해야 돼. 이런 컨센서스가 없어지고 내년에 금리 인하 하반기로 가더라도 한두 차례 이상 할 수 없을 걸로 지금 귀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또 뭐 글로벌 증시 하락 이런 것들이 우리 가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전쟁이라는 변수에 더해서 미국의 고금리가 금융시장의 가장 큰 악재다 보니 연 5% 이자 주고 하는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3.5%야. 다 안전자산이 미국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주식에서 5% 낸다 하더라도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달러 강세다 보니 손해예요. 그렇죠. 손해니까 당연히 달러, 이 채권, 예금 이쪽으로만 돈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개월 만에 코스피 지금 2,400선 붕괴됐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770선이에요. 전쟁 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앞서 제가 전 세계 이제 미국의 국채 10년물이라는 건 전 세계 채권 금리 기준입니다. 미국 국채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제 금리 동결한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따라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금 거의 지난 1월에 금리 한번 올리고 지금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이미 7%를 넘어섰어요. 연내 이런 속도로라면 8%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 상단이 모두 6%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게 내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구나. 그러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네요. 맞아요. 6.6% 그리고 막 변동금리 3개월마다 돌아가니까 맞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뭐 은행에 적금 하나 더 들면은 0.5% 1% 깎아줄게 뭐 이랬다가 또 조금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안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이랬다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금융당국의 미스매치예요. 지난해는 사실은 한국은행과 연준이 금리를 막 이제 베이비 스텝, 빅 스텝으로 막 올릴 때였잖아요. 네. 그때는 은행이 이자 장사한다면서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음에도 대출금리 내리려면 가상금리는 낮추고 우대금리는 높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오히려 정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 규제 낮추다 보니 네. 오히려 가계부채가 너무 늘었어요.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느니까 이제는 금융당국이 그냥 내버리고 있어요. 아이고. 은행은 이때다 싶어서 네. 우대금리는 낮추고 가상금리를 얹으면서 그러니까요. 배불리게 정말로 땅 짚고 지금 헤엄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종사자로 키워야 되겠어요. 자식들을. 방법이 없겠어요. 자. FP님께서 미국 계신가 봐요. 미국 지금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 소장님은 미국 실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설명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미국 경제 상황이 좋아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왜 표정이 왜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저는 미국 지금 경기가 비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은 빚내서 투자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30년 모기지 금리가 얼마냐? 8%예요. 그러면 주택 시장이 바로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데 네. 미국의 모기지 30년물은 네.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고정금리야. 그 사람들은 이미 제로금리 시대에 받아놨던 거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나 문제가 뭐냐? 기존 주택 판매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 새로 빚져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저는 이 미국 경기도 분명히 고금리 때문에 꺾인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 난리 났잖아요.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 예? 개미들 완전히 허리 부러져요 지금. 송귀나님께서 한반도 리스크는 필수이건만 부채질하는 무능력 인간 리스크 때문에 지금 도네트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 매매를 주고 기업들은 줄도 서나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잘 나갑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이러셨어요. 불편한 진실 하나.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다. 또 하나 더.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전쟁까지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렇군요. 내수 안 살아나죠? 수출 안 되죠? 이러니까 살아날 언덕이 없는 데다가 특히나 우리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자본시장이다 보니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동요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2개 외국계 증권사가 공매도를 1년여에 걸쳐서 카카오, 호텔신라 아니 호텔신라 네.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했어요.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먼저 빌려와서 매도하는 건데 원래 차입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차입하지 않고 네, 먼저 매도하고 떨어지면 그때 갔다가 이제 메꿨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 카카오는 좀 본질적인 문제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지난 2월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으로 하이브, BTS의 소속사하고 경쟁 붙었단 말이에요. BTS가 그때 하이브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 시세 조정을 했어요. 시세 조정을 네. 우군 들여다가 사모펀드 들여다가 한 2,400억 원을 들여서 이제 하이브의 공개 매수 단가, SM 공개 매수 단가 12만 원 이제 위로 올라가도록. 그러면 공개 매수라는 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제가 제 주식을 좀 사주십시오라고 네. 해서 하이브에 넘겨야 되는데 그 가격 12만 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패했어요. 결국은 15만 원으로 이제 공개 매수 단가를 올린 이제 카카오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모펀드를 동원해서 무려 2,400억 원을 동원해서 이제 이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게 금감원의 조사 결과예요. 근데 금감원의 조사 결과, 금감원은 조사하더라도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에 넘겼는데, 이거 일리가 있네? 여기에, 카카오의 이제 그 돈줄을 쥐고 있는 투자 전략 최고 권위자가 구속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구속이 되니까, 아하, 이게 일리가 있네? 수사를 좀 더 해봐야겠네? 오늘 김범수 전 의장이 출석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뭐 하이브가 SM의 인수 중단하고 카카오 경영권 넘기고 협력하기로 했고, 근데 사실 또 그 와중에 94억 원 먹고 날아가시는 그분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계열사가 200개가 넘어요. 네. 이게 시너지가 없어. 계열사 간 협업이 잘 안 돼. 그리고 영업이익 실적이 계속 떨어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021년 6월, 7월만 하더라도 17만 원대였어요. 네. 지금 지난 주말에 3만 9천 원대로 떨어져요.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야. 카카오 뱅크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게임즈 페이 모두 고점 대비 70에서 80% 넘게 빠졌어요. 아니 지금 카카오 주식 샀던 사람들이 나 6만 원에 샀다, 8만 원에 샀다, 10만 원 샀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기는 그렇게 돈 엄청나게 많이 벌어먹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카카오가 한 200만 개인 투자자가 있어요. 사실은 75% 떨어지면 이거 저평가 국면이라고 해서 중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여기 지금 사법 리스크 남아 있습니다. 주주들 모럴 해저드 굉장히 심각하고요. 심각하죠. 맞습니다. 실적 좋으냐? 증권가들 실적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보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일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짜잘짜잘한 거 가지고 해버려요. 진짜 제가 걱정되는 게 그래서 두 가지인데, 국민주로 불리는 카카오주가 이렇게 추락하면 결국 죽는 거는 서민들, 개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30들 영끌하는 거 가지고 지금 뭐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 없고 힘 없고 그다음에 큰 자본을 갖지 못하고 뭔가 좀 희망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하지만 돈은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야. 지금 현재 맞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2030이 지난 1년 동안 비투하거나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영끌에서 빚을 부동산, 내서 네. 부동산 산 사람들이 얼마나 했냐 규모가 1년 동안 134조 원입니다. 2030만. 진짜 그렇게 많아? 내가 기침을 하네. 세상에. 집 사는데 한 해 동안 거의 75조 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냈어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6대 증권사를 통해서 또 이제 이 빚내서 이제 영끌해서 주식 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비투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정 이상 이자율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출도 안 해줘요, 더 이상.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신용융자라고 해서 돈 빌렸는데 뭐 2, 3일 내로 이제 원금을 갖다 넣지 않는다면 반대매매 들어가는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도 모르게 다 거지되는 거야. 내가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나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이런 상황 자체가. 게다가 이 사법부 최종 판결도 나고 나면 카카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카카오는 이렇게 뻔뻔해졌는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된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뭐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단은 이게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오히려 철퇴를 맞을 것 같아요. 김범수 전 의장이 오늘 또 어떤 이제 얘기를 할지 좀 들어봐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 2,400억 원이 동원됐는데, 과연 이거를 그냥 모르고 있었을까? 물론 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안을 인지했는지, 또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그러니까 일단 해소가 돼야 돼요. 이거 혹시 누가 보이지 않는 검은 선이 뒤에서 막 또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랑 자기네 계열사랑 합쳐서 여기 주가 조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건 꼭 말해야 돼. 키움증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키움증권이 지난번에도 한창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은 아예 지금 도덕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빠져 있어서 여기로 인한 손해를 지금 유무사는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영풍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대부분 보니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너무 이제 큰 손들의 놀이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공매도부터 시작을 해서 사모펀드가 개입을 하면서 시장을 정말 혼탁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잔금이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좀 조치를 취해주고 딱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나쁜 애들 잡아주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왜 안 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주가 조작을 파악해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데까지는 네. 시간이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걸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 투명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영원히 박스권이에요, 우리는. 아니, 왜 맨날 이렇게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깜깜한 얘기만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우리가 총선 때 가서 그 사람들을 뭐 단죄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다 대답 못 하시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고 대신에 정부 당국에다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계속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혹은 야당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조금 리스트 적어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단죄할 사람 단죄하고 또 국민들에게 캠페인도 하고 이것저것 잘 해봅시다. 방법이 지금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는 코스피 2,300 간다고 또 여기서. 근데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의 네. 국채가 5%이니 5% 이상 수익을 내는 종목 외에는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네. 금융주하고 일부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그렇게 수익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되면 고물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 계속 유지가 되면 고물가는 필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에너지 100% 수입해다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분간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시네. 그러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요게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니, 전쟁이라도 끝나야지 고유가는 좀 정리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진짜 못 살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도 한번 다시 또 솟아날 구멍이 있는지 우리 대통령 사우디 가서 뭐 잘하고 있다니까 또 돌아오실 때 무슨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실지 선물 보따리를 갖다 투척해 주실지 가지고 오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보장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꼭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담 예약은 1644-1236, 1644-1236으로 혹은 010-7613-3303, 010-7613-330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꼭 상담 받아보시고 불필요한 거를 걷어내는 그런 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칠인들 많이 한번 좀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름 없음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부나 이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나라가 망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총선으로 심판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먼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요, 의사당 1번 출구 쇼미더민심 함께 하겠습니다. 영신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